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두 딸이 정체불명의 침입자에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피해자들 집 안에서 그 안에서 숨어있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취재진 앞에 선 이 남성은 정말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난데없이 무릎까지 꿇더니 이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분 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수상소감 밝힙니까? 카메라 앞에서도 저렇게 마치 연출하는 듯한 무릎까지 꿇고 저런 살인범의 당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평범했던 세 모녀를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날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막내딸이 혼자 있던 시간은 오후 5시 30분쯤 띵동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는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모든 기사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성이 혼자 있을 때 사실 선뜻 문 열어주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킨 게 없다 싶어서 의아했던 막내딸은 엄마에게 퀵서비스 시킨 거 있느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문자의 답을 기다리는 사이 이렇게 문 밖을 보니까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어떤 물건인가 확인하려는 그 순간 문을 잠깐 열었는데 네, 한 남성이 문고리를 잡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는 혼자 있던 막내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갑자기 괴한이 나타난 겁니다. 아까 그 퀵서비스 기사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서 집에 침입했고 그리고 막내딸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엄마는 막내딸이 보낸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가봤어. 물건이 뭐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막내딸이 응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사실 이때는요 이미 막내딸이 살해된 뒤였기 때문에 이 답장을 보낸 것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좀 무뚝뚝한 답장이 온 것에 엄마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귀가를 했는데요. 아이고 엄마도 갔구나 집으로 그렇죠. 빨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어있던 이 괴한에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첫째 딸이 귀가를 했는데 몸싸움 끝에 첫째 딸마저 살해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와 두 딸이 살해를 당한 겁니다.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노렸던 대상은 가장 마지막에 살해한 그 첫째 딸이었다고요? 예, 범인의 주 타겟은 첫째 딸이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사실 아는 사이였었고요. 그러니까 첫째 딸을 목표로 집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그 다음에 엄마를 살해하고 마지막에 첫째 딸을 살해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형태의 유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혹시 자동차 드리프트란 예. 게 이게 삥 돌아가. 갑자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요 타겟의 주변부부터 공격하는 방식의 살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요한 타겟의 목표의 주변부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시신을 보게 하고 죽이는 방식. 그러니까 첫째 딸이 돌아왔을 때 네. 엄마가 살해당하고 동생이 살해당한 걸 먼저 봐라. 시신을 보고 살인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잔인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법원에서도 뭐 우발적 살인 이렇게 안 하고 상당히 극단적 인명 경시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남성이 이날 집을 찾아오기 전에 들른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첫째 딸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범행 30여 분 전에 이 남성은 이 한 PC방에 들어갔습니다. PC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도 켜지 않고 한 20여 분간을 그냥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곳은 사실은 피해자인 첫째 딸이 평상시에 자주 방문하는 단골 PC방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의 행적을 찾아다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추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남성 근처 마트에 가서 흉기를 훔쳤습니다. 자신이 이 살해 도구를 준비한 행적을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해서 또 현금으로 또 다른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남성 곧바로 여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PC방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러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까지 해서 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대체 어떤 관계인데요? 이 남성은 강남에 살았고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은 노원에 살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은 게임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사건 두세 달 전쯤에 한 PC방에서 만나서 함께 게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후에 지인 2명을 함께 포함해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이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시비를 걸고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남자를 누가 만나? 그렇죠. 그럼에도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여성은 그만 찾아와라 이렇게 번호도 차단을 했고요. 계속해서 피해 다녔지만 이 남성이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고 심하게 집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관계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 초기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나왔었는데 전혀 연인 관계 아니었고요. 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집착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요, 지인들에게 무섭다, 1층에서 검은 패딩이 돌아다녀서 쓱 다가왔다,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목격자들은 남성이 아파트 앞에 며칠 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위로 올려다보고 밤 11시가 돼도 안 가더라,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집을 전화번호까지 바꿔가면서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집을 알았을까요? 이 점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남성한테 한 번도 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집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장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도 아니었고 딱 3번 만났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난 거였습니다. 연인도 아닌 사람한테 집 주소를 알려줄 리가 없죠. 그러면 집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나의 사진, 여기서 이제 단서가 됐는데 이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이제 단체 대화방이 있는 거고 여기에 여성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그 사진 뒤에 배경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배경에 택배 상자 하나. 네, 그 택배 상자에서 운송장을 확인하고 운송장에서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잠깐 보이는 택배 상자를 확대해서 거기에 찍힌 주소로. 야, 그래서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택배 상자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이게 별 표시로 좀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택배 운송장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례 말고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2019년 대전에서도 택배 운송장을 통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반드시 운송장을 제거한 후에 버리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아까 그 3명이나 살해를 하는 과정에 중간에 집안에 계속 있었고 심지어 밥까지 먹고 술까지 마시고 아주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극단적인 소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해 여성을 원래 선택했을 때도 사실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게임을 가장해서 이 사람을 타겟을 삼고 그때부터 이 스토킹을 하게 된 거죠. 접근을 한 거군요.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 피해자는 이제 완전히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그 시신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시신 옆에 두고 실제로는 거기서 그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해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자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소리지 실제로 그 자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에는 자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소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통 스토킹 살인 보통에서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찾아오지 않고 신고가 안 되면 일주일 이상 거기서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방식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인 거죠. 저희 기자들도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포토라인에 설 때 대부분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얼굴도 못 올리는데 무슨 수상소감 밝히듯이 말은 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아까 그 장면. 세모녀 살인 사건의 24살 김태현 신상 공개됩니다. 그리고 취재진 앞에서는 이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행동도 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주실 생각 있나요? 네. 자해는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무릎 꿇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니 마스크도 뭐 스스럼 없이 벗고 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포토라인에선 살인범 김 씨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갑자기 무릎 꿇었고 근데 그 무릎 꿇기 전에 먼저 경찰한테 팔을 놔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살인범이 없었다고 합니다. 팔을 놔달라고 하더니 무릎 꿇고 나서는 뻔뻔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하는 그 말이 더 뻔뻔해 보여요. 태도에서는 태도에서는 어떠한 반성, 뭐 사과의 의미가 저로서는 읽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영상 보셨지만 얼굴 공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 주저없이 마스크를 벗었죠. 사실 이때 물론 신상 공개가 된 이후긴 하지만 이렇게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 취재진 앞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 국민 앞에죠. 얼굴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저 모습 일반 살인범과는 전혀 다른 저 모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 목에 있는 게 사실은 자기가 자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저 붕대가. 예, 자해한 사람 같습니까? 전혀 그 상처가 없죠. 그냥 파스 붙인 거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얘기할 때 그냥 고개가 끄덕거리죠. 마치 예상한 듯이 벗으라고 하니까 순순히 벗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팔 좀 놔줘. 저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범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팔 좀 놔주세요. 네, 나 팔좀 제대로 잠깐, 무릎 예. 꿇게.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자존감이 낮은 스토킹 살인범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저 여자를 사랑했다. 근데 사랑해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범적인 주장을 하지만 전혀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혼자만 한 범죄인 거죠. 자신의 범죄 세계에 본인이 영웅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군요. 폭 빠져갖고 일종의 자기가 일종의 연극 같은 걸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예, 거기가 자기 주인공이죠.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심리가 있었군요. 하지만 새 모녀를 살해한 김 씨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